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금 임대차 3법 축소 폐지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네.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고 안정화된 그런 네. 법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어떤 그 혼란들을 줄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이 실제로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화 어떻게 네. 지금까지 평가를 하시나요? 예. 사실 임대차 3법이 요구했던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세입자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네네.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행되는 취지는 바람직했는데 사실 그 법을 제정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네네. 부작용으로 음. 전세가가 상승한 사례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들여다보면 전세가 평균 매매 전세가가 아파트 평균 전세가 추이가 나오는데요. 사실 2020년 7월 이후에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실제로 있어요. 올라간 예, 것이 그래서 보이긴 보이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인수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부작용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죠. 대책을 만들어야 될 문제이지 네. 이것이 그 취지가 안 맞아서 오히려 역행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 이제 전세가가 왜 오르냐 이거는 임대차 3법만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월세 가격 불안 문제는 우리나라 세입자가 지금 거의 920만 가구가 무주택자가 없거든요. 항상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권리 보장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건값이 오르면 빌려주는 값도 오를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네. 거기에 기준금리가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떨어지니까 과거의 고금리의 이자 수익만큼 얻지 못하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전세가 상승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보전받고 싶어하는 네. 욕구가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있는데 네. 다만 집값을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물건값이 떨어져야 빌려주는 값도 떨어지는 원리다. 네네. 이 원칙은 크게 건들지 않으면서 이제 임대료 상한제만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곳곳에서 이제 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 자, 인수위가 오늘 법무부가 업무 보고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예. 그냥 이 얘기 들어보면은 법무부가 이거 글쎄, 바꾸자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저도 내용을 보지 않고 법무부가 올렸다라는 것만 기사에서 네네. 이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사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더 많이 늘어져야 되는 거였는데 3+3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네. 실제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2+2로 4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리라는 전면 재검토인지 네. 아니면 지금 인수위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대차법을 과거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취지인지는 제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네. 사실 법무부도 임대차 3법 제정할 당시에는 세입자 권리 보장에 그래서 임대차 3법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네. 인수위에서 현행 임대차 3법 내용에서 계약갱신 기간, 즉 전세 기간을 3년으로 단일화하면은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시장도 좀 안정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는 그게 조금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이 이제 말씀하신 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5% 상한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5% 상한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 세입자들의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전세가 상승이 올라왔다.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인수위에서 얘기하는 것도 3년을 해주고 신규 계약으로 넘어간다면 상한율 제한을 받지 않는 거가 되는 겁니다. 만일 그냥 단순히 아하. 3년 플러스 3년을 해주면 한 번 더 할 때 상한율 제한을 받아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3년하고 끝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년과의 5%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올릴 집값이 수가 오르는 있죠. 상황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생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당장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안정적인 전세 계약을 맺었지만 거기서 벗어나 있는 분들은 급등한 전세가를 부담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도 누군가는 신규 계약을 하는 분들은 전세가 상승이 불가피한 겁니다. 네네. 반면에 지금 같은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분들은 5% 상한율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 인수위가 5% 상한율을 더 올린다든지 하면 당연히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그 부담을 더 크게 부담을 해야 되는 현실이 맞닥뜨려져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상승액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국힘 쪽에서도 지금 하는 얘기는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이런 정책들이거든요. 이게 네. 집값을 떨어뜨릴 거라고 보는 시민분들은 없을 거예요. 집값을 더 유지하거나 올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면 전세가가 더 상승할 여지는 있는 거죠. 있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른바 영끌 매수에 나섰던 무주택자들, 금리 인상까지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사실 이제 무주택 서민들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되게 좀 많이 고통을 받아왔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라도 마련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불가피함에 영끌을 하신 분들도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은 여전히 아까 제가 했잖아요. 900만 가구 이상이 무주택 가구입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예, 그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그분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주택 가격이 저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한테 기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는 훨씬 큰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당선인께서 얘기하신 게 원가 주택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원가 주택, 첫집 주택, 즉 거품 없는 가격으로 공급하겠다. 네네. 그래서 그런 주택이 빨리 시장에 나오도록 정부한테 요구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일 이제 영끌에 대한 그분들의 우려에서 집값을 계속 떠받쳐야 될 것이냐. 그럼 또 많은 900만 가구 무주택자들의 또 고통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 사회 누군가는 유불리를 갖고 있겠지만 방향은 집값을 계속해서 낮춰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갈 정도의 우리가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목표를 갖고 모든 정책이 한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참 힘든 문제입니다 이게. 인수위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들 전반적으로 좀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도 나오고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이제 다주택 문재인 정부와 이제 반대 정책이겠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투기의 주범이라고 격한 지으면서 강하게 징벌적 과세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지금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이분들이 임대 시장에 긍정적 기여하도록 오히려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건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규제한 건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부 취임 초에는 임대 사업자들에게 투기 세력들에게 꽃길을 갈아줬다는 평가가 나왔던 세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게 하는 그런 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이거 집값 오르는 신호구나. 더 많은 이익이 나겠구나라고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재기가 더 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다 사재기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그래서 그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중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었던 건데 지금 이걸 다시 끄집어내는 게 안 맞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실패한 것들이 경험치가 있는데 굳이 이걸 꺼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해야 될 정책은 지금 집값이 아직은 관망세입니다. 막 급등하고 있지도 않고 사실 대선 앞까지만 해도 약간 하락하는 모양새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 시점에 정부가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보유세 감면이나 뭐 양도세, 중과세 예외 이런 조항이 아니라 오히려 더 원칙에 맞게 정당 과세하는 거와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정책들을 바로잡는 것, 또 부패로 계속 낙인 찍혔던 공공주택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이 훨씬 더 집값 안정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보는 타이밍이 도래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물건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정책이 맞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지금 보유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딱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소득세 시행령을 개정하면 너무 늦으니까 문재인 정부한테 지금 이제
네. 빨리 먼저 진행하자. 네. 서둘러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것도 약간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수위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하는 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는 것인 만큼 현 문재인 정부에서 빨리 이 부분을 해달라. 그래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중과세 배제를 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중과세를 했긴 했지만 그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보면 중과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 유예해주겠다라는 공약이 또 네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 여야가 서로 입장이 다르지 않으면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더라도 이게 바람직한 거냐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한테는 기회가 또 왔다라는 신호로 가면 이것이 물량을 내놓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도 깎아준다고 하니까요. 차기 정부가. 네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담도 없고 집값은 오를 것이고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매물 나오게 하는 효과보다는 가지고 있게 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우려가 크다. 우려도 있다. 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인수위의 발표가 있었어요.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 사업 모델의 구체화, 그리고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 계획 수립, 뭐 이 세 가지에 네.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네, 그 이제 당선인 공약의 주택 공급이 250만 호입니다. 그 중에 민간을 통해서 개발하는 주택도 있지만 공공주택으로 말씀하신 원가주택, 네네. 첫집 주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되도록 정부가 드라이브 거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 그런 신호가 가야 되고요. 근데 원가주택의 원가가 얼마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SH공사가 계속해서 과거 10년치 분양 원가의 세부 내역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근데 원가가 들여다봤더니 건축비는 6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입니다. 평당 600만 원. 근데 LH는 지금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께서 공급하려는 원가 주택이 평당 600만 원인지 뭐 부풀려진 값도 원가라고 내밀고 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은 검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들을 시행을 하되 원가 내역을 빨리 LH가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알게 해줘라. 네네.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부동산 규제 풀리고 그러면은 가격들 다시 좀 올라가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급히 내가 뭐 매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네. 예 흐름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정부가 정확히 읽고 네네.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선인 윤석열 정부에게 표가 간 이유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열망이었고 그거는 부동산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였다라는 걸 이제 차기 정부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집값을 규제 완화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를 해서 공급을 한들 그 공급되는 주택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 맞습니다. 자율화이기 때문에 너무 비쌉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지금 12억 원인데 이런 주택을 서민들에게 사라고 내놓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당 600만 원이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건축물만 분양을 하면 그러면 계산하면 30평도 3억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토지는 팔지 않으면 건물만 팔면 안 믿기는 얘긴데요. 토지도 팔아도 1,500만 원 안에 공급하다는 게 오늘 SH가 지금 계속 원가 공개를 하는 걸 통해서 네네네. 나온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들이 시장에 나와야 꾸준히 나와야 곳곳에서 나와야 네네. 민간 시장의 그런 바가지 분양을 서민들이 보지 않게 되는 거다. 네네. 그런 정책들을 해주는 것이 훨씬 맞는 거고 지금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제 완화, 규제 완화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정책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성달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차기 정부가 이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편 뭐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동산 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하자마자 세제 개편을 하면서 했던 것이 결국은 종부세를 올렸는데 주택에만 올렸습니다. 주택에만. 근데 모든 부동산이 다 가격이 올랐는데 주택만 올랐기 때문에 주택을 가진 분들의 반발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조세 정의는 모든 부동산에 가진 만큼 내면 되는 겁니다. 가진 만큼 동등하게. 그러려면 오히려 지금 이 주택에 안 냈던 주택만큼
상가나 빌딩이나 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부과하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공정과세라는 원칙에 부합된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안에서도 또 지금 갈라치기 하는 식으로 보유세를 조작하려고 하는 부담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방향은 맞지 않고요. 네. 모든 부동산에 공평하게 공정한 과세 기준을 가지고 동등한 세율 부과를 해야 그것이 오히려 조세 정의에 부합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 중에서 동동님, 강남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가 높았던 것도 이런 맥락일까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강남 3구는 네. 보시지만 역대 선거에서 항상 네. 좀 이제 보수에 많은 표를 줬던 것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저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집값은 진보 정부가 집을 잡았을 때 정권을 잡았을 때 강남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또 표는 항상 그렇게 맞습니다. 가는 게 저도 참 저도 늘 그게 참 신기해요. 예, 재밌어요. 근데 이제 결과는 올랐지만 예. 규제는 많이 하는 게 또 민주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모시고 오늘 인수위의 임대차 3법 축소 및 폐지 검토에 대한 견해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